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무 업무량 분석 및 적정인력 방향 모색을 위한 제주사회복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위촉연구원 곽은합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참석 인원의 제한을 두었으며 인터넷 생방송이 동시 진행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수어통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포럼에 앞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포럼을 함께 주최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께서는 토론의 자정을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부 임태보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여성부 복지정책과 임홍철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포럼을 주최 주관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재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제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강연 발제자이신 제주대학교 남진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주제 발표 발제자이신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오윤정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은 맞춤형 복지팀 김근영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용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오희경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 최현수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여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어 자료집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홍명환 의원님 사실은 이렇게 좌장까지 맡아주시는 건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 그 복지계 그리고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늘 신경 써주셔서 우리 복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님 늘 죄송한 부탁만 드리고 또 노심초사하는 모습 속에서 미안한 감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남진열 교수님 늘 이렇게 관심도 관심이지만 현장과 못지않은 교수님의 마인드, 철학 늘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윤정 박사님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로 일이 많으신데 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고 그 노력의 결실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 오늘 이제 패널들도 상당히 정말 전문가이면서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들도 모셨는데 우리 김근영 우리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그 열정 저는 잊지 않고 있고 또 우리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님 박영윤 회장님도 어떻게 보면 전국의 회장님이신데 이러한 그 과정이나 이 내용들을 아마 좀 같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도 분명히 같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희경 노인복지 팀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회장님도 그야말로 이제 행정을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용수 정책연구실장님도 어려운 해주셨네요. 이쪽 분야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제주도에 역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 그 이몽철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오영환 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고관우 교수님 저 뒤쪽에 계신데, 네, 한마디로 빠뜨릴 뻔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우리 복지 업무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모든 복지, 조직, 글로벌 기업들, 경영가들, 사실은 인구사회 문제를 간과해서는 절대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사회 문제라는 게 5년 전, 10년 전과 현재와 미래가 지금 아시겠지만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노인 1인 가구가 무려 13,000명이 넘습니다. 저출산 문제, 초고령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1인 노인에게 전에는 가족이 있다면 사실은 이 노인분들에게 아픈 것만 돌봐주면 됐는데 1인 노인 가구가 이렇게 많다는 건 주거 문제, 돌봄 문제, 보건의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각제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에 따른 업무량도 우리 일선에 이제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전에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업무를 하면 됐지만 이제는 욕구도 너무나 많아졌고 이런 인구사회 문제가 너무나 횡적으로도 넓어지고 있고 종적으로도 깊어지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 우리 그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분들은 사실 그건 너무 더딥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우리 그 취약계층들과의 어떤 접점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좀 업무도 그런데 이런 마음의 어떤 어떤 포용력 측면에서 한계까지 도달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 일선 공무원들의 아픔 같은 겁니다. 결국엔 빨리 환경이 개선돼야 취약계층이나 도민의 그 복지가 향상되는데, 이렇게 일도 많아지고 행적으로 정적으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한번 1인 도민 대비 1인 공무원들의 담당하는 주민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꼴찌로 아마 4번째 정도 될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민복지 향상도 어려울 것 같고, 또 그에 따르는 조직 체계나 또 직제 체계, 또 중간간부층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동사무소에 그야말로 거의 모든 업무가 앞으로는 이제 복지 업무가 될 텐데 동장님으로 빨리 이렇게 진출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오늘 이러한 자리가 그 작은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연구문을 잘 우리가 경청하고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홍명환 의원님께서도 의회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 양 교수님, 우리 노인정 박사님 오늘 발표한 내용을 제가 아주 소중한 자료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서로가 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부원 말이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조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남진열 교수님께서 미래 보건복지 수요 예측을 통한 복지 사무인력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를 나한테 오현정 박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미래보건복지 수요 예측을 통한 복지 사무인력 운용 개선 방향입니다. 주로 주 내용은 공공영역의 사회복지 인력을 어떻게 하면 정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부 다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좀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됩니까? 자, 크게 목차는 4가지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보건복지 환경 변화, 두 번째 우리나라 복지 사무 인력, 즉 공공영역의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과정 및 현황입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 사회복지 공무원 현황 및 확충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제주도 복지 사무 인력 운용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환경 변화는 크게 전국적인 추세와 제주도 추세 한 가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심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 역대로 최저 출산율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감전되고 그런 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클로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저출산 현상의 영향은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 감소로 나타나고, 또한 노인 부양비 증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령화 현상은 2021년 비중이 16.5%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노인 의료비 및 연금급여 증가로 이어져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고 은퇴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 노인 빈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양극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내수 위축 등 저성장 현상이 지속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즉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그 다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그 다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보육, 양육, 사회 서비스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간 의존도가 높았던 사회 서비스 영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강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경제 여건과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와 경제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로 인한 신규 고용률 저하, 가계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소비 절벽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점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재산,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격차가 심화되고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실업률 증가 등 미래에 대한 상실감이 고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조직구조의 변화 등 고용구조의 변화와 전통적 영역의 인력 소요 및 일자리의 감소 문제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임시휴관 및 대면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 등으로 간병, 방문간호, 영양서비스 등 보건의료 서비스 중에 74%, 교육문화 서비스 90%, 자활지원 서비스 80% 이상이 중단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심리사회적인 위축이라든지 가정 내 생활시간 증가로 인한 양육 갈등,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의한 생명의 위협 등 다양한 위기가구가 발생을 하고,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제주도민의 낮은 복지 만족도입니다. 2020년 4월에 발표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지표 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개 분야 28개 항목 지표 중에서 환경 분야의 대기질, 즉 미세먼지 등 항목을 제외하고 전부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3개 항목, 개인의 삶의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의 조사 결과에서는 17개 시도 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는 17위,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15위, 지역생활 만족도는 14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사무인력, 즉 사회복지 공무원, 학중과정 및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주로 연구 결과 보고서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도에 발간된 보건복지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나온 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은 다른 연구 결과 보고서에 똑같이 있지만 1987년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전문요원 제도가 2000년 2885명을 복지직으로 전환을 하고 2002년부터 부녀 아동 상담원 890명을 복지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복지 담당 공무원 7,000명을 확충하겠다는 대책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충실한 복지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그다음 복지 예산 및 사업은 증가하는 데 비해서 담당 공무원의 증가는 부족하고 특히 읍면동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7,000명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10년 6월 말 기준 복지 담당 공무원 총 22,461명 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41%, 1,335명, 행정직 등 기타 직렬 5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이 대책이 이행되고 난 이후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34,450명 중 복지직이 16,475명, 54.1%, 행정직 등 기타 직렬은 13,975명, 전체 공무원 255,448명 대비 복지직 비율은 6.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계기가 된 것은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등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지속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 대책을 통해 복지 담당 공무원 6,000명을 추가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6,000명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을 했고 2017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총 37,206명이었고 그 중에서 복지직은 61%인 22,712명, 전체 공무원 269,952명 대비 복지직 비율은 8.4%를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 말 기준 현황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8,624명으로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42,886명 중에 복지직은 66.7%를 차지하고 전체 공무원 299,973명 대비 복지직 비율은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말까지 복지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중에서도 복지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일반행정, 국가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총 5개 정부 기능 분야별로 중앙정부의 중기 행정수요 전망과 공무원 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을 한 결과 일반 행정이라든지 경제산업, 교육문화에서는 행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국가안전이라든지 사회복지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하나를 보면 2018년 행정수요 전망에서 24.4% 증가 예상되었으나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23.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인구 고령화, 일자리 문제, 감염병 발생, 환경오염, 사회적 약자 문제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행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력 소요 분석에서는 2018년 조사 결과 17.17% 증가 전망되었으나 20년 조사 결과에서는 29.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이에 비해서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의 사회복지 복지사무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29명이 증원되어 8월 말 기준 제주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321명 수준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568명 중 사회복지직 비율은 56.5% 수준이고 제주도 전체 공무원 6,217명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비율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현황과의 비교를 살펴보면 이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북, 경북, 충북, 제주를 전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직 비율과 그 다음 사회복지직 1인당 담당 기초수급자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북인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직 비율이 11.3%인데 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4.4%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이 적다 보니까 또한 1인당 담당 기초수급자 수는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1인당 담당 공무원이 37.5명을 담당하는 데 비해서 제주인 경우에는 거의 100명에 가까운 기초수급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공무원 대비 복지직 비율을 보면 2021년 8월은 요 양쪽에 그래프에서 제주도이고 그 다음에 2014년, 17년, 20년은 전국 현황입니다. 전체 공무원 대비 복지직 비율에서 2014년 6.4%, 2017년도에는 8.4%, 2020년도에는 9.6%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서 제주도인 경우에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봐서도 전국 기준의 2014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지 담당 공무원 대비 복지직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는 54.1%, 그 다음 2017년도에는 61%, 2020년도에는 66.7%, 제주도인 경우에는 56.5%로 전체 공무원 대비 복지직 비율과 마찬가지로 복지 담당 공무원 대비 복지직 비율 또한 2014년에서 15년 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자체의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 현황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적정 소요 인력 추계 결과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살펴보면 이 연구 결과 보고서는 2017년 기준으로 분석이 된 건데 지자체를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농형 지자체로 분류되었습니다. 제주시의 복지 담당 공무원 배치 현황은 306명 중에서 복지직은 163명, 행정직 등 143명이었고 서귀포시의 복지 담당 공무원 배치 현황은 129명 중 복지직 72명, 행정직 등 5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에서 적정 소요 인력을 추계했는데 제주시의 복지 담당 공무원 적정 인원은 456명으로 한 150명 정도 정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 서귀포시의 복지 담당 공무원 적정 인원은 193명으로 64명 정도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복지 사무 인력 현황 및 학군 계획에서 제주도의 21년부터 25년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즉 공무원 정원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이후 5년간 6개 분야 총 인력 수요는 1295명이었으나 제주도에서는 352명 정원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6개 분야 중에서 복지 안전 분야는 352명 중 197명 정원 계획안이 수립되었고 197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 현장 인력 160명 81.2%, 자치경찰 10명 5%, 일반직 27명 13.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이 정원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일반직 27명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직이 정원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주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29명 정원된 것과는 달리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향후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정원된 거는 임태봉 국장님 때문에 정원이 많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래 이제 요 정원 계획에 따르면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정원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현재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무 업무량 및 적정 인력 분석 연구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제주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복지사무 인력 운용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주도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이거는 뭐 전국 현황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4개, 충북, 경북, 전북, 그 다음 제주와 비교했을 때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업무 수요, 행정 수요와 그 다음 소요 인력을 추계했을 때도 상당히 사회복지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그 다음 인력도 상당히 증가되어야 한다고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국의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적절한가, 즉 업무 소진 발생 여부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한가. 그 다음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은 적정한가. 업무량은 많으면은 그 업무량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있지만 잘 처리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기준에 맞춰서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수가 터무니없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정원 필요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은 사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 급증, 제주도민의 생활 만족도 및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충분히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역사회보장, 그 당시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죠. 그때 예산이 3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주시 서귀포시가. 3천 정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직원 인건비 1명 주고 나면은 총 사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청에 있는 분에게 예산 좀 정액 좀 부탁을 드렸더니 먼저 예산을 정액시키기 전에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산도 없는데 무슨 활동을 하냐.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산을 대폭 정액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비춰서 평가를 해서 충분한 지원된 예산 대비 활동이 없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깎으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아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 현황과의 비교, 타 시도와의 비교 결과에서 나타난 열악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인가. 그런데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참 누구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노력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누구의 의지,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대한 관심 등등이 같이 결합될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김혜성 외 보사연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정 소요 인력 추계 결과는 왜 제주 지역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국 규모로 실태 조사를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한 케이스가 굉장히 적게 반영되든지, 안 그러면은 케이스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주도 차원에서 만약에 그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연구원의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충분한 케이스를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고민입니다. 제주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내용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학종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냥 우리끼리 여기에서 세미나 한번 하고 그냥 많은 건지, 아니면은 이 세미나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책에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반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좀 어두운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3회 포럼을 하고 있지만 발표의 주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무 업무량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적정 인력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인데, 이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또 누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노력한다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가, 제가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시는 이제 홍명한 의원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의 임태봉 국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아마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남진열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복지사무 인력 확충 과정 및 현황과 제주도의 복지사무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오윤정 박사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무 업무량 및 적정 인력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정입니다. 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무 업무량 및 적정 인력 분석은 작년에 제가 이제 유사한 과제를 한번 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무의 도행정시 읍면동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입니다. 그 과제의 연장선상으로 작년부터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조사도 많이 했고, 오늘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양 교수님께서 이제 서두에 이렇게 전반적인 거를 많이 설명해 주셔서 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입니다. 복지사무 체계를 먼저 보고, 본 이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분석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복지사무 적정 인력 안에 3가지 원칙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력 증원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복지 사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든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기본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상까지도 이제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는 확대되는 반면에 이거를 이제 직접 전달하는 인력의 증원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의 증가만큼 인력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신적 피로감이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이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 복지위에 이제 국감할 때 그 모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특히 코로나 여파로 발굴된 위기가구 숫자가 전년 대비 71% 이제 급증한 반면에 107만 건입니다. 근데 이제 위기가구 조사 업무 담당 복지 공무원의 숫자는 10% 증원에 그쳐서 일선 공무원의 번아웃을 호소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는 이제 지속되고 있다. 이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부터 2013년, 14년부터도 계속 이야기됐던 거고요. 한 해에 뭐 4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업무 과다라든가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그 결과로 지금 많이 충원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부족한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복지직 공무원은 이제 2014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아직 좀 모자라다. 그래서 지금 2020년 12월 기준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9.6%인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 정원 제외하면 5.2%고요. 별도 정원을 포함했을 시에 5.9%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2014년인가 13년 수준에 이제 불과합니다. 한 7, 8년 정도 전의 수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에서는 이제 제주도 사회복지 사무 업무량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인력 분석해서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인력 증원 방안을 제안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네, 복지사무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행정사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사무입니다. 그럼 복지사무는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사무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복지사무 자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서 이번 과제는 현장 민간 사회복지 쪽은 조사를 안 했고 공공부문 인력만 이제 조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무란 사회복지의 범주와 행정사무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방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담당하여 처리하는 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복지사무의 구분 및 업무 내용을 이렇게 14개로 이제 정의를 했고요. 작년 과제할 때도 이 복지사무의 영역을 정의를 했었는데 수정 보완해서 이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의 복지사무 체계로서 조직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제주도의 보건복지여성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보건위생 분야인 방역총괄과라든가 방역대응과는 복지사무에서 제외를 했고요. 본 과제에서 범위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수복지과에서 양지공원은 그 사무 특성상 시설관리 쪽이 많아서 양지공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팀을 이제 대상으로 그 복지사무 담당 영역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주시청 복지위생국 조직부입니다. 그 제주시 복지위생국에는 5개 과가 있는데 위생관리과를 제외한 4개 과를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 7월에 신설된 주민복지과 내의 아동보호팀까지 포함해가지고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은 4개 과인데 이제 위생관리과를 제외한 3개 과 대상으로 했고 마찬가지로 2021년 7월에 여성가족과 산하의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읍면동 조직입니다. 읍면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조직이 주민복지팀과 맞춤형 복지팀으로 이루어진 읍면동이 있고 복지환경팀, 맞춤형 복지팀 이렇게 이루어진 데가 있고 복지환경팀 하나로 운영하는데 주민복지팀 하나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팀이 실제로 설치된 데는 25개 동입니다. 그래서 한 58% 정도 설치가 됐고요. 권역형까지 합치면 저희가 5개 권역은 묶어서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되다 보니까 권역형까지 합치면 74% 정도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이제 제주도가 설치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부분 아까 교수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직이 369.875명인데 여기는 이제 별도 정원이 포함된 수치라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320명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9명은 별도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및 증원 현황 보시면 3년 사이 60명이 증원이 됐고 도청에 35명, 제주시 173명, 서귀포시 112명 해가지고 그 행정시의 약 90% 정도가 사회복지직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사무 체계입니다. 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무를 어느 과에서 몇 개를 맡아야 된다고 이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살펴본 결과 도보건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는 27개 사무, 노인장수복지과 28개 사무, 장애복지과 28개 사무, 여성가족청소년과 47개 사무 이렇게 저희가 그 사무를 다 내용을 검토를 했고요. 쭉 내용은 이게 화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사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행정시에서 하는 거를 다 거의 주민복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가 세분화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분장되어 있어서 타 사무에 비해 내용이나 사업량이 적어 보이게 나타나고 있고, 현재 그 맞춤형 복지팀 사무 분장 내용도 그 설치 조례에는 아직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그 업무량 분석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저희가 원래 굉장히 공무원들 도움도 많이 받고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이 설문 구성 TF를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공무원들 직접 읍면동 행정시 도 단위 공무원들을 한 13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인 복지사무 담당 공무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 그 설문 구성 TF를 운영을 했고요. 5월에서 7월까지 4차례 TF회의 운영 및 다수 연구진 회의를 통해서 그 팀별 설문지와 개인별 설문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별 설문지는 도행정시 읍면동 복지사무 담당팀 총 126개 팀입니다. 이게 빨간 게 안 나오나? 도 보시면 15개 팀, 제주시 23개 팀, 서귀포시 18개 팀, 읍면동 43개 읍면동이 아까 2개 팀으로 운영되는데 하나 팀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었는데 합치면 70개 팀입니다. 겸직 팀장의 경우에는 겸직하는 거는 또 따로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2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70개 팀을 대상으로 해서 총 팀별은 126개 팀이고요. 개인별은 공무원 총경력 만 3년 이상 도행정시 읍면동 근무 복지사무 담당자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 설문 파일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센터에서 메일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약 한 40일에서 5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팀별, 개인별 설문이 있는데 팀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26개 팀에서 92개 팀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불성실한 응답 한 팀을 제외하고 91개 팀의 결과를 이제 설문 최종 분석 결과로 활용을 했고요. 소속을 보시면 도에서 11개 팀이 회수가 됐고 15개 팀 중에서 제주시청은 23개 팀에서 19개가 회수가 돼서 활용을 했고 서귀포시청은 18개 팀에서 15개 팀께 활용이 됐고 주민센터는 70개 중에서 46개 활용이 됐습니다. 회수율 보시면 행정시에서가 회수율이 좀 높게 나타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행정직, 그외직렬도 이제 그 회수율의 퍼센트를 보시면 사회복지직이 팀장 직렬로 사회복지직이 지금 44.6%, 행정직은 51.1% 정도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근무 인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현원 인원은 6.8명 수준입니다. 그 중에 도청은 팀별로 3.73명, 제주시는 7명, 서귀포시는 10.93명, 읍면동은 6.11명인데 서귀포시가 이렇게 좀 많이 된 거는 공모직에 보시면 서귀포시가 유난히 좀 높아요. 6.73명. 팀을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 팀에서 그 파견 나가 있는 그 인원까지 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정 인력 할 때 요 문항을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증원을 희망을 얼마나 하냐라고 이제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102명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15명, 제주시에서는 16명, 서귀포시에서 27명, 읍면동에서 44명을 증원을 희망을 했습니다. 증원 희망 이후로 사회복지직인 경우에는 신규 업무 계속 추가로 공무원 1인 수행 업무량 과다로 잦은 초과 근무를 한다. 전체 복지 대상자를 관리함에 있어 대상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정급여를 지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업무 난이도에 적합한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 증가, 다양해진 주민의 복지 욕구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들을 말씀하셨고 그 외 직렬도
업무 가다라든가 가정 방문 상담 시 동행조사 필요, 실무 행정 인력 필요, 업무 난이도가 높음, 경무부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감원 요청하는 인원도 있었는데요. 아까 102명 증원 요청했고 25명 감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의 경우에 부서 업무 특성과 직렬 불일치로 인한 직무 배분에 어려움이 있다. 복지 대상 지원은 만에나 신규 배치 인력이 배치돼 있어서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직렬에서는 복지팀의 팀장이 배치가 필요하고 복지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담 인력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인력들을 이제 빼고 싶다. 이런 이제 이유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소속팀 구성원 일주일 평균 초과 근무. 이것도 적정 인력 계산할 때 저희가 아까 증원 요청한 거, 그다음에 초과 근무에 따른 그 안을 냈는데 총 초과 근무 시간은 주당 932.8시간이고 이게 위에 표가 이제 초과 근무에 대한 총 시간이고요. 밑에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주당 10.48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청은 13.17시간, 제주시청이 14.70, 서귀포시가 14.84, 읍문동이 6.8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과 그의 직렬을 보시면 사회복지직이 초과 근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의 업무 유형에 따른 비중입니다. 도청의 경우에는 사업관리나 사업기획 및 홍보가 1순위로 그 업무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 사업관리, 시설관리, 단체 및 법인관리. 제주시는 그 시설관리가 가장 퍼센트가 높고 그 다음에 대상자관리, 단체 및 법인관리 순. 그리고 서귀포시는 일반 행정 업무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다른 그 소속들에 비해서 일반 행정 업무가 많다고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사업관리, 단체 및 법인관리. 읍면동의 경우에는 대상자 방문 민원, 내방 민원, 방문 민원,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업무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시간의 부족 여부입니다. 5점 평균인데 5점으로 갈수록 이제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점이면 보통인데 3점보다 다 이게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조금은 부족한 걸로 저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접수라든가 그 시설 관리 이쪽이 그리고 대상자 관리 이쪽이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중요도나 이제 난이도는 11점 평균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요도는 가장 높게 나타난 게 이제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및 접수가 1순위로 나타났고 2순위가 상담 방문 상담, 그다음에 3순위가 내방 민원 상담. 읍면동 팀장님들이 많이 그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1, 2, 3순위가 그쪽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유형별 난이도는 1순위가 이제 방문 상담이 높게 나타났고 2순위가 대상자 관리, 3순위가 사업기획 및 홍보. 이렇게 이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유형별 적정 담당 인력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14개의 업무 유형 중에서 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 경력이 좀 적정 인력이다고 응답한 경우가 50% 이상이 나타났어요. 복지급여 서비스나 신청 및 접수까지도 5, 60%의 이게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사업기획 및 홍보라든가 사업관리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이제 행정직, 모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형에서는 재해구호라든가 단체 및 법인관리, 행사참여 이런 거는 모든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나 자원관리 이런 거는 복지직이 그 퍼센트가 더 적정 인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충분한가? 이게 팀별 아직 분석 결과인데요. 공무원 충분 정도가 5점으로 갈수록 충분하다는 겁니다. 2점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우 부족보다는 이제 높지만 2점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도청에서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 1.8에서 2.1 사이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사회복지직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외 직렬도 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싶은 애로사항, 도청에서나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모두 업무량 과다가 극복하고 싶다. 그다음에 2위로 업무 소진이 발생하다고 응답하는 데가 도청하고 서귀포시고 제주시와 읍면동은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3위는 도청은 도민의 낮은 복지체 감독, 제주시와 읍면동은 업무 소진 발생, 서귀포시는 업무 전문성 부족이 3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는 사회복지직이 업무 소진 발생이 2순위로 다른 그 외 직렬에서는 업무 소진 발생이 1, 2, 3순위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업무 소진에 대한 내용을 2순위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가 보다 집중하고 강화해야 되는 복지사무는 도청은 복지정책 기획이다. 1순위로. 그다음에 2순위, 3순위를 그다음엔 장애인으로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셨고 제주시는 통합돌봄 지원이 1순위, 그다음에 복지정책 기획이 2순위, 3순위는 복지자원 관리, 서귀포시는 복지자원 관리를 1순위로 하셨고 2순위 복지정책 기획, 3순위 통합돌봄 지원. 그리고 읍면동 경우에는 복지자원 관리, 다음으로 복지정책 기획, 기초생활보장. 이게 이제 보다 집중하고 강화해야 되는 사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이제 미래적인 부분도 저희가 면문항 넣어서 같이 질문을 했는데 향후 복지사무 담당 공무원이 복지사무로 대응이 필요한 사업, 도는 1인 가구 지원을 1순위로 받고요. 그 다음 주거복지, 다문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도, 서귀포시, 읍면동 모두 1인 가구 지원이 1순위였는데 제주시만 아동학대 지원이 1순위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좀 영향을 주는 답변인 것 같고 2순위는 도시는 주거복지 지원으로 나타났고 3순위인 경우에 읍면동은 주거복지를 3순위, 서귀포시는 청년층 지원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무 담당자를 어디로 확대 배치해야 될 것인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1순위는 보건복지 여성이라고 다 도 행정시 읍면동에서 모두 다 1순위로 보건복지 여성 분야에 좀 더 확대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2순위는 기획조정 또는 총무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총무나 일자리 경제통상 소통혁신에도 사회복지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현황입니다. 개인별은 저희 총 대상자는 만 3년 이상 복지사무를 이제 경험한 공무원 총경력 3년 이상자를 보니까 418명이었습니다. 근데 총 횟수가 256부밖에 안 돼서 좀 아쉬웠고요. 61%의 횟수율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내부 정도는 저희가 불성실 응답이 포함되어 있어서 252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 부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32부, 행정시 102부, 주민센터 118부, 팀장 이상이 88부, 팀원이 164부, 그리고 사회복지직 144명, 그 외가 한 210명 수준의, 110명 수준의 이제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업무 처리 적정 정도 보시면, 업무 처리 시간에 처리하기 적정한가? 이게 많을수록 적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많다는 부분인데 지금 4점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서 업무 시간 내 업무량이 처리하기 적정하지 않다, 좀 많다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청이 가장 많게 응답을 했고요. 4.28, 행정시 3.94, 읍면동 3.53입니다. 저도 잠깐만 마스크를 좀 벗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는 사회복지직이 3.88점, 그 외 직렬 3.76, 공무직 3.56점으로 나타나서 사회복지직이 업무 시간 내 업무량을 처리하기에 타 직렬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한 걸로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팀장님보다 더 그 업무 시간 내에 처리하기에 좀 어렵다라는 응답이 나타났고요. 초과 근무 횟수 보시면 주 2, 3회, 주 4회 이상도 있어요. 주 4회 이상이 도가 가장 많았고 주 2, 3회인 경우가 전체적으로 주 1회 이하, 주 4회 이상에 비해서 대부분 그 공무원분들이 주 2, 3회는 초과 근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보면 공무직을 뺀다면 사회복지직과 그의 직렬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직이 초과 근무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의 충분 정도. 아까 팀별 응답에서도 2점이었거든요. 개인별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낮게 나타난 거예요.
부족하다고 이게 느끼고 있는 거고, 행정시가 개인별로는 더 부족한 게 나타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그 외 직렬에 비해서 더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고, 팀원이 팀장에 비해서 더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복하고 싶은 애로사항은 개인별 질문에서도 업무량 과다가 가장 공통적으로 극복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2순위가 도는 업무 소진이 발생한다는 게 2순위, 행정시와 읍면동은 업무 전문성 부족이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렬별로 보면 그 팀장, 팀원 다 업무량 과다가 1순위고, 팀장의 경우에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2순위, 팀원은 소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위에 그 제목이 조금 잘못됐네요. 밑에가 직렬이고 위에가 이제 직급인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선 충원이 필요한 업무 유형입니다. 업무 유형도 저희가 14개의 영역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2017년 보사연에서 강혜규 박사님 연구한 그 내용을 저희가 같이 접목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상담이 우선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체적인 응답이었고요. 2위가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및 접수, 3위가 시설관리로 나타났는데, 근무지에 따라서 도행정시는 시설관리가 1순위, 읍면동은 상담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도는 사학기획 및 홍보, 행정시는 상담, 읍면동은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 가장 많은 유형은 단체 및 법인관리, 2순위 행사참여 대상자 관리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담당자 확대 배치 영역은 보건복지 여성이 그 근무지나 직급이나 직렬에 상관없이 보건복지 여성이 1순위고, 첫 번째가 곱하기 4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연간 평균은 실제 그 월간에 곱하기 12개월 한 거기 때문에 6463.2시간이 초과 근무한다고 이제 추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적정 근무 가능 시간은, 이 1인당 연간 근무 가능 시간은 김혜성의 연구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과 연가일수를 그 365일에서 제외하고 표준 가능 시간대, 그리고 그 적정 가능 시간, 1시간은 그래도 초과 근무를 가정한, 굉장히 합리적으로 아예 초과 근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1일 1시간 초과 근무는 가정한 부분으로 산출을 해도 최소 증원 인력은 32명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 1인당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분석을 저희가 했는데요. 기본 대상으로 분석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된 이유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기본 대상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장애인 가구를 이제 합친 수를 기본 대상이라고 저희가 나가지고 분석을 했고, 그때 이제 분석한 결과로 가장 많은 1인당 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그 복지 사무 공무원 대비 조천읍이 가장 많게 나타났어요. 좀 오늘 잘 모셨다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 과제할 때는 조천읍이 그렇게 왜 두드러지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기본 대상을 그렇게 포함해서 분석했더니 조천읍이 복지 사무 인력이 대상에 비해서 좀 적구나라는 게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결과였고요. 이어서 이도이동하고 아라동, 노영동, 연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복지 대상자가 작습니다. 저희 자료집에 보면 그 내용을 굉장히 세세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고, 일반 아동 청소년,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이기 때문에 7세에서 18세 일반 아동을 포함한 걸로 분석을 했더니 이도이동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에 노영동, 아라동, 조천읍, 연동, 애월읍 순으로 나타납니다. 제주시 관내 읍면동의 복지 대상자 수가 굉장히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가 1인당 감당이 가능한 복지 대상자 수인가, 공무원 1인당. 그 제주도는 아까 도농형으로 한 연구에서 구분을 해놨어요. 도농형일 때 평균 571명이 1인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적당한 대상자, 관리 인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571명을 상회하는 지역이 제주시는 8개, 서귀포시는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서 분석하면 제주시 13개, 서귀포시 3개로 띱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인구를 포함해서 복지 대상자 산출한 경우에 1인당 1000명을 상회하는 지역도 7개 지역, 이도이동, 노영동, 아라동, 조천읍, 연동, 에어룹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업무량 과다나 소진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고, 이 576명도 솔직히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농촌형 이런 데는 300명대입니다. 이게 적합한 이 대상자 수가. 그리고 뭐 칼럼 같은 데서도 이런 연구물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교수님들 칼럼 보면 300명에서 350명이 적당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읍면동 인력을 만약 증원한다면 고려할 부분이 1인당 복지 대상자와 함께 복지사무 관련 민원 발생 건수라든가 민원의 강도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무 담당자 인력 증원안을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위의 표는 전국 사회복지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그 정보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고요. 그 보시면 2014년도에 복지 직렬이 6.4%에서 2020년도에 9.6%, 3.2%포인트가 증가를 했거든요. 계속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6.4, 6.8, 7.7, 0.4%포인트에서 0.9%포인트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복지사무 담당하는 사람들 대비 복지 직렬도 굉장히 계속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에 그 별도 정원 제외하지 않고 총 그 인원으로가 5.9%입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단위로 제가 증원 시나리오를 마련을 했는데, 2024년까지는 조사 결과 순증원에 대한 요구를 좀 반영해보자, 점차적으로. 그래서 순증원이 77명이었거든요. 102명 증원에 그 25명 감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향후 3년 안에 순증원 77명 하면 약 7.0% 됩니다. 7.0%도 전국 단위에 보시면 2015에서 16년 사이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볼 수가 있고, 그 후 2025에서 2017은 그 1.5%포인트, 약 100명씩 증가시키면 2030년, 향후 한 10년 후에는 646명의 복지사무가 돼야, 그러면 이제 총정원도 증가하기 때문에 약 10% 정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드릴 텐데요. 사회복지사무 증원 인력에 대한 실태를 증원 희망 요청 부서, 추가근무 과다 부서, 1인당 복지 대상자 수 과다 한 걸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향후 5년 내 일반 행정 분야 인력 소요는 줄고 사회복지 분야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29%나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조 중에서도 현장 업무이자 실무 인력인 분야는 늘릴 수 있다라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인력의 증원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존 업무량 과다 부서 외에도 향후 복지 수요를 고려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보다 강하고 집중해야 되는 사무, 복지사무 대응이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굉장히 핫한 건데, 최근 국회 복지위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아동수당이 원래 7세까지였잖아요. 8세로 확대가 됩니다. 8세 미만까지. 연령대 한나가 올라가고 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추가로 24개월간 영아수당 지급 및 200만 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지자체에는 신규 복지사무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지금 우리 행정사무 정원 조례에 따르면 오늘까지 원래 의견 수렴하는 정원 91명 증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사상특별법 개정에 따른 배보상 업무에 대한 정원 증원, 도의 인사권 독립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원 증원, 내년도에 이제 전 차종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인원 증원, 아동학대 대응 전담 인력 내용 포함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대한 91명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견 수렴 기간이 오늘까지지만 의회의 제출은 12월 17일 임시회 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확인하니까. 그래서 정말 내년에 중기 인력 계획에 보강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우리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수요는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 조치로서 사회복지 사무 업무 증가에 따른 그 소진, 이게 굉장히 열심히 일해도 업무량은 솔직히 말하면 비슷하다고 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타 부서가 업무가 월등하게 사회복지보다 적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승진 보상 체계가 연결되지 못해서 이제 박탈감 같은 것들도 많고, 제가 이제 그 정원 보니까 사회복지직은 5급 단수직렬 5급 티오가 없습니다. 행정하고 사회복지 복수직렬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지금 30년이 돼가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이게 바뀐 지가 30년이 돼가는데 5급 사회복지 티오나 6급 사회복지 티오가 굉장히 적다. 오히려 인원수가 적은 녹지나 뭐 농업 이런 데는 단수 직렬의 5급 티오나 6급 티오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 단수 직렬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사회복지직 별도 정원제고요. 요거는 2018년에 김혜성 박사님 연구에서도 제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 공무원 총정원 관리 방식이 아닌 사회복지 직렬을 분리해서 정원 관리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합리적인 증원과 지자체 복지 수요에 탄력적인 인력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 연구하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도행정시 복지사무 예산조정위원회를 두자. 복지사무의 효율적 활용, 복지사업의 유사중복사항 제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합리적 충원 등을 위한 별도 기구로서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걸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의 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아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홍명아 의원님께서 토론을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덕 센터장님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발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아마 한 7분, 10분을 예정했습니다만 한 7분 정도로 해서 우리 현장에서 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들부터 시작해갖고 쭉 오늘 어떤 우리 방향모색 오늘 우리 복지 사무 업무력 분석 및 적정 인력 방향에 대한 발제에 대한 토론들을 좀 듣도록 해보겠는데요. 순서는 우리 김근영, 우리 조천읍 맞춤형 복지팀장님, 그 다음에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님, 그 다음 오희경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복지팀장님, 그 다음 최연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님 순으로 해서 7분 정도씩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는 그럼 발제하시면서 저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김근영 우리 조천업 맞춤형 복지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 옆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조천업 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장 김근영입니다. 이 복지 사무 업무량 분석 및 적정 인력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좋은 발제를 갖고 연구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 그 전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별점적으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2001년 또 1999년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라는 말이 2009년도 8월 30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다라는 것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에 그때에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여기에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들이 그럼 전문가이냐? 전문가로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이제 소양이 있느냐?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 때 복지직만의 전문가가 있느냐, 되어 있느냐? 농업직이라든지 뭐 축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행정직에게 이제 이 복지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행정직이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팀장이 읍면에 이제 읍면동에 팀장이 41개인데요. 그 중에 이제 복지직이 17개고 나머지가 이제 행정직하고 기타에서 24명이 이제 다른 직렬의 분들이 지금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팀장님이 있는 그 팀은 그럼 일을 잘 하느냐? 일 잘합니다. 예. 복지직이 있는데도 일 잘하고 행정직이 이제 팀장이 있는데도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일을 처음은 잘 하는데 진행을 하다가 의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담당자와 팀장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팀장하고 의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팀장을 이제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지직으로 있는 그 실무자들은 팀장하고의 그 대화를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복지직에 대한 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직 한테는 잘 하는데 다른 직렬한테는 잘 안 한다든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의논을 하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느낄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복지직은 첫 번째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복지직은 이제 그 지휘 체계에서 얘기를 할 때에 잘 듣지를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갖고도 그냥 의견 충돌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직은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서 복지직이 이제 전문가이냐, 복지직이 진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인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고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그런 보직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일단은 복지직이라는 이 직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복지직만이 이제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심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직군에서도 그 복지 직렬로 이제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 팀장, 그러니까 팀장에 대해서 우리 그 복지직의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가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팀장을 맡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를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야 된다. 사회복지 실무자로서 3년, 4년이 됐을 때 그때에 이제 복지직으로서 복지 파트에서 이제 진급을 할 수 있게끔, 팀장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이제 조례로라든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복지직은 당연하고 행정직들 또한 3년에서 4년간의 실무를 거쳐서 복지 파트를 알고 나서 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질 때 그때 그나마 이제 좀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건의해 주신 내용도 이제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좀 더
한다고 하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전문가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책, 그리고 전문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을 좀 더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전업이 아까 보니까 1인당 아마 과중함이 많은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지역구가 이도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 또 지역 중에 하나이던데 아무튼 우리 팀장님의 역할, DNA가 아마 복지직하고 행정직이 DNA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멀리서 걸음을 해주셨는데 우리 제주 지역에서 아마 이런 연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님으로부터 우리 복지사무 업무량 분석 및 적정 인력 방향 모색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박영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토론회 갔다 왔는데 이제 목소리가 잠겨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빈 좌석을 바라보며 토론하는 것도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사무 업무량 및 적정 인력 분석을 연구해 주신 우리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님, 그리고 오윤정 박사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중앙 차원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사무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7분이라고 하기에 깜짝 놀랐는데 한 70분은 해도 부족하지 아니하는데 단축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복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는 이런 자리는 조직 인사부서가 참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을 구분할 때 우리는 사회복지직 그러면 왠지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움츠려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직 우리 팀장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분석과 방향,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긴급재난지원금,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행정 내부에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간의 갈등, 사회복지직 내부에서도 맞춤형복지팀과 주민복지팀의 갈등과 같은 것은 업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속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지원이기 때문에 재난지원부서에서 총괄 업무를 하고 관련된 시스템의 자격을, 권한을 부여받아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은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하잖니. 너희들은 돕는 업무를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행복기금을 하는 거 아니니. 이런 형태로 해서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을 맡더라도 시도, 시군구, 읍면 등에 내려오면 다 복지로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직은 공무원 중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늘려야 할 건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먼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여기 조사 연구하신 것 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무라고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닌 사회보장이나 사회서비스까지도 업무로 지금 분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중에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28개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4개 법률을 해서 31개 법률 정도 되거든요.
이 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라고 하는 건데, 넘어서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까지 예전에 2006년도에 8대 서비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개편 당시로 돌아간 거는 물론 확대되는 업무에 비해서도 업무를 그렇게 과다하게 부과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인력의 증원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승진이나 이런 것은 적체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문성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혀 행정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그 전문가로서의 인정이나 역할 부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인사부서 또는 예전에 원희룡 지사님 만났었는데 세게 이야기하려고 좋았는데 그런 거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다. 그거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직이 감당하는 업무는 18개 부처의 356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시도 및 시군구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의 구분이라든가 전문성은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좀 더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 서비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분석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인력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머지의 복지와 관련된 것 같은 복지와 비슷하게 되는 업무는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 보통 보직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직이 근무하는 세무서나 또는 세무과의 대부분이 세무직으로 근무하고 그 팀장이나 부서장은 세무직이죠. 건축직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파견 가는 직원들은 제외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팀장과 부서장이 세무직이나 전산직인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유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직은 아니에요. 맞춤형복지팀장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직이. 그리고 주민복지팀의 팀장이 사회복지직 몇 명입니까? 복지부서장의 부서장이 사회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복지부서장은 사회복지직 해야 돼? 사회복지직이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건데 그 직무에 대한 이해, 저희 사회복지직은 사람에 대한 이해, 특히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직원의 상담의 방법, 그리고 사례 관리의 방법, 지역 자원의 연계의 방법, 지역사회 복지조사, 지역사회 실태조사라든가 복지욕구 조사라든가 그걸 통한 사회복지 사업 기획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지도와 교육, 우리가 말하면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들을 팀장이 하고 나아가 부서장이 해야 되는데 그냥 있다 가는 자리,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항상 그분들의 마음은 나는 있다 가는 자리, 너희들은 영원히 여기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장과 팀장과 주무관이 이어지는 전문직화될 수 있는 구조, 행정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고 이 연구 내에서도 적정 연령의 그 충원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체계에 대한 요청과 더불어 교육 전문화에 대한 요구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요즘 최근에 심지어는 90% 가까이 학점은행제에서 사회복사 자격을 취득하고 들어와서 사회복지 용어를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사회복지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최소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동안의 전문 교육을 식성이 포함돼서 그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는 과감하게 떼어낼 건 떼어내고 확대할 건 확대하고 조정할 건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의 자리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서울시의 사업을 기획했던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 당시는 저희는 2,000명에서 2,000명을 추가 증원하는 목표를 세웠고 실제로 2014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 2,000명이던 인원이 이제 4,600명입니다. 2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서는 아우석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업무가 그만큼 과중하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17명이 아니라 과감하게 359명이면 과감하게 359명을 증원해서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주민을 항상 매일 첫 번째로 대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로 인하여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크게 분석하고 크게 제안하고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려야 되는데 예, 이게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이게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인력 충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까지 이제 우리 좀 마인드를 좀 넓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주 더 본질적인 말씀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저도 엊그제 그 조직 관련 부서장을 좀 모셔다가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아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에 지금 한 11명 정도 지금 뭐 생각하고 있다 해서 뭐 이견을 지금 듣는 중인데 관련 부서 이야기를 좀 더 듣겠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뭐 300명 이야기는 지금 꺼내지도 못할 상황이어서 법률에서 아마 개정된 거 몇 가지 그 사무만 지금 그 조직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큰 그림, 그 다음에 그 뭐 공무원 지금 연수 뭐 이런 교육기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복지팀장으로 계시는 오희경 우리 팀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인력 증원이라는 요구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인력 증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현장이 바쁘고 여전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오래 했으면 좋겠지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도에 한 10여 명이 그때 4개 시군 당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가 돼서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아까 369명 정도 되니까 한 37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직 등 이제 타직렬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지금 한 570여 명이 되고 있는데 이번 수치만으로 볼 때는 570명의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26만 4천 명의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 사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 1인당 평균 한 466명 이 정도 되는데 아까 살펴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읍면하고 동해는 1인당 복지 대상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곳이 있고 여기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역구로 계시는 이도이동 그리고 노형동 이런 곳은 한 4배 정도에 가까운 1700명 가까운 대상자를 1인당 공무원 1인당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숫자인지 업무량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이 과연 가능하고 그 신청하러 오신 분에 대해서 그 많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가 그리고 얼마나 충분하게 상담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충분하지 못한 상담은 주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라고 연결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또한 행정의 불만을 갖고 오는 악순환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생활환경, 그다음에 심지어 건설, 교통 이런 타 업무까지 사무분장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이유는 사실 읍면동의 인력 수급의 문제도 있지만 하다 보면 정부 부처에서 내려오는 취약계층 관련 시책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어느 부처로 내려가든지 결국 읍면동에 내려가면 복지부서로 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게 유사사무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복지부서로 업무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1인 가구 증가, 초고령 사회 등 이렇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로 사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선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달 체계의 변화가 없이 단순히 사무만 더해지는 경우에는 아마 이 사업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주시, 부천시 이렇게 지자체 같은 경우엔 통합 돌봄과가 신설이 됐고, 광주 광역시 서구인 경우에는 국 단위의 통합 돌봄 추진단이 선이 되고 그 안에 통합 돌봄과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이런 전달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진 데 반해서 우리 도인 경우에는 행정시의 이제 팀 신설 이렇게 그치고,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 간호 인력이 배치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마저도 2019년도에 처음 선도 사업 시작할 때 인력이 배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증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팀당 3명이라는 그런 구조 안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조천업 그다음에 이도이동 노형동과 같이 어떤 곳은 정말 과다하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보면 복지 관련 또는 복지 대상자를 수혜자로 하는 이런 취약계층 관련 시책들이 소득 재산이라는 기준을 두다 보니까, 선정 기준을 두다 보니까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행복이음이라는 전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관련 사무들이 다 관련 부서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니네가 갖고 있으니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관련 사무들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일부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 이런 사무들도 지금 복지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마스크 배부, 심지어 생활물품 전달, 태풍이나 호우 같은 상황이 되면 재난재해 상황에서 제일 구호 업무들도 다 이제 복지 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복지 사무 담당 공무원을 증원을 하고 충원을 한다고 해도 사무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무가 힘들다 아니면 사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 직만이 아니라 일반 직렬에서도 같이 느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연구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아마 장애인 복지과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도장애인 복지과 같은데, 승진을 하려면 기피 부서인 장애인 복지과를 거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시를 이제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과의 사무가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들도 좀 기피하는 데서 오는 그런 거인데, 업무량에 따른 그리고 업무의 그 난이도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욕구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추측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마도 전달 체계가 내려오다가 끊긴 거잖아요. 도에는 장애인 복지과가 있지만 양행정시에는 장애인 복지과가 없다 보니 도에서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까지 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도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래서 이제 배치되면 또 휴직해버리고 이렇게 결원이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시에도 장애인 복지과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와 반대로 선호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도나 행정시에 보면 복지 관련 주무국, 주무부서, 특히 이제 주무팀장님 자리 이런 경우에는 복지직도 물론 선호하겠지만 일반 행정직들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에도 이제 과장님 가셨지만 이제 행정직이셨고, 이제 우리 팀장님 오셨지만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 전달 체계라는 사무가 도복지정책과에는 사무가 있어요. 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이. 행정시로 내려오면 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무가 어느 부서에도
사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무는 통합사례관리하고 유사해. 그러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이걸 담당해. 행정시에 내리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전에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할 때도 통합돌봄이 지역복지팀에서 하니까 그것도 희망복지팀에서 해. 이렇게 전체적인 전달 체계를 보는 그러한 사무들이 행정시로 내려오다 보면 그와 유사한 사무들에게 담당이 가고, 아동보호 체계와 관련해서도 관련 그 팀을 신설하고 하는 게 조직 부서에서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관련 부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아동복지팀에서 아동보호팀을 하나 신설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적정한 인력에 대한 사무 그 인력을 해오는데 사실은 정말 최소한의 인력으로 팀을 신설하고 새로운 사무들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지금 오늘 나와져 있는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하고 누가 제대로 조직부서나 인사부서로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사회복지 현장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간호인력의 요구라든가 그 간호직의 승진,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이제 그러한 욕구들이 받아들여졌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실상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위기가구 급증이라는 그러한 상황을 갖고 왔지만, 사실 우리는 긴급지원팀의 어느 인력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완화가 되면서 기초수급자 선정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올해 10월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현장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업무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이 인지되어지고, 또 향후에 도나 행정시에 이러한 그 복지 담당의 인력들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된 그 증원 시나리오가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정말 절실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그 도의 조직부서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약간 좀 갭이 좀 상당히 좀 심하다는 거를 제가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느끼는데요. 사실 도조직부서에서는 읍면동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니, 읍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하니까 계속 이제 법률에 따른 사무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보고 있어서, 진짜 이제 좀 서로 인식이 차이가 많이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느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전달하고, 또 저도 오늘 이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좀 느껴지는데, 아무튼 참 좋은 토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님이신 최윤수 실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우위원장 연구원께서 최종 마무리 정리하시는 순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수 정책연구실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최현수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사실 그 전국 단위에서 이런 연구들 많이 수행해 오고 있고요. 저도 2010년도 행복이음 만들 때부터 사실 직접 참여를 하고, 그 뒤에 통합조사팀이나 이런 전달체계 개편 관련된 작업들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부분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인력과 관련된 문제고요. 또 인력의 숫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인력들이 배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지역 차원에서 어떤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검토나 실제 적용이 필요하고요. 이번 연구는 작년 연구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 출발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양적인 측면에서 이번에는 좀 많은 제안을 해주셨다면 실제로 지금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직렬 간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배치에 대한 문제들 또 뭐 인사 승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부처의 정책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때 업무들이 집중화되는 현상들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 영역이 아니라 지금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있는 사회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조직과 인력에 대한 확대나 배치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들은 늘어나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인력 문제에 있어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그 뭐 양적인 측면에서는 제주도의 상황이 이렇게 나쁘다는 거를 이번 연구 자료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뭐 전국의 평균적인 어떤 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거의 뭐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서울시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연구원 그 선행 연구에서도 나왔지만 제주도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의 2배 정도는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라는 상황을 일단은 공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앞에서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서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17위, 14위, 15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는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도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소규모인 지역이고 물론 이제 세종이 더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특별자치도로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중앙정부의 어떤 그 일반적인 방향보다는 좀 더 특화된 정책들이라든지 특화된 구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지금의 수준이라는 것은 아마 그 도청의 뭐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도청에 계신 분들 또 의회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그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아마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여러 사례들을 지금 저희 실에서 이제 그 대부분 다 살펴보고 있고 특히 이제 세부적인 그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 변경과 관련된 것들을 거의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항상 그 지자체의 전달 체계나 인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최근에 그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그 경북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이 국장도 하고 계시고요. 과장, 팀장은 사실 복지직 아니면 거의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그 포항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봤던 사례는 그 사회보장 기본법에 있는 사회 서비스의 영역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월세 지원, 뭐 주거복지 또는 문화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돌봄의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회 서비스의 다양한 영역들의 담당자나 아니면 그 부서의 그 부서장들을 사회복지직에 맡기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엔 뭐냐면 전통적으로 복지직들이 담당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가지고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복지직 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 제도적인 범위가 넓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고 이런 제도까지 우리 복지직에 해야 돼라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는 복지직으로서 훨씬 더 다양한 측면에 접근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만 주어진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저소득층 중심의 역할 말고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선뜻 우리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상황이나
주민들의 수요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시대에 대비하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가 지나면 아마 뭐 지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그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요라든지 생각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범위는 기존의 좁은 의미의 복지를 넘어서서 삶의 다양한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그러한 정책들이 점점 더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직이 뭐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가서도 그 배치나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있는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들에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도에서 단순히 인원을 증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도와 시의 조직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거기에 부서장들이라든지 인적 구성은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근거들을 만들어 주시면 양적으로도 적정한 수준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업무 여건이나 아니면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도 훨씬 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역별로 그 아까 이제 그 발표하셨던 것 중에서 뭐 업무량에 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그 복지 대상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역을 세분화해서 실제 읍면동 간의 그 인력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충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후속 연구를 통해서 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우리 이 제주가 이 새로운 좀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양적인 어떤 인적 충원 또는 그러니까 우리 박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전문화,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 주거 또는 문화까지 포함하는 이 복지라는 개념의 어떤 마인드 전환까지 이게 되는데, 우리도 이러한 어떤 시대 변화 전환에 발맞춰 가지 못하면 또 우리 제주만 또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주문이 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아쉽지만은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오윤정 연구위원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로 조직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은 이어지지 않겠지, 마무리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과제를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같이 들으면서 동감했고요. 조직 구조라든가 인적 구성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려면 정말 지금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우리 보고서 말미에 향후 과제에서 작년에도 좀 우리 홍명환 의원님이 그 기능 재구조화할 때 이 향후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져주셔서 지금 올해 과제가 된 건데, 오늘 포럼을 통해서 향후 과제를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직부서에서 91명 증원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의견 수렴이고 800일내 우리 임시회 제출하겠다고 12월 17일 날 그 조직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의원님이나 우리 복지에서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또는 조직 부서와 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영된 91명 중에 4.3 배부상 업무에 22명 반영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아니라 그 소관 상임위 통과입니다. 근데 소관 상임위 통과한 사항은 복지 분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 정도만 반영이 돼서 지금 10명 수준 반영이 됐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동수당 그 1세 이제 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24개월간 영아수당 지급되는 부분들, 굉장히 지자체에는 복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준비가 이제 조직부서에서 이제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4.3이나 이런 게 저희 제주도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신경 쓰다 보니
놓쳤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증원할 때 못하면 전 다음에 증원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21년에서 25년까지 중기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매년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건 굉장히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번에 증원할 때 법률에 대한 부분은 복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우리 부서 사회복지직뿐만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관심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복지직뿐만 아니라 복지사무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에 좋은 영향이 갈 수 있게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달 체계 전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물론 적정한 업무량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복지 서비스 질 제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 동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마무리 한 달 남은 기간 잘 종료하고 내년 과제도 잘 고민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아마 반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예. 화심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말미에 별도 정원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증원에 있어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42,0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8,000명, 유직자 포함하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늘어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의 수에 비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현격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복지직이 현장에 배치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행정직이나 기타 직렬을 빼버립니다. 그러니 업무는 날로 늘어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증원 효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별도 정원제라는 말씀으로 뭐 가름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수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사회복지 공무원만 계속 늘리면 이게 늘어난 건데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발생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전달 체계 안에서의 팀장과 과장 등의 부서장이 어떻게 보면 직렬의 이기주의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실제로 많은 직렬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고생한다, 어려운 업무한다, 일이 많다는 다 동의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팀장이나 해당 팀장의 자리는 늘 단수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많이 배출돼서 사회복지직 업무가 좀 더 전문화되고 좀 더 효과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좋은 오늘 이야기 잘 듣고 아마 내년 그 차기 도정을 또 준비하시는 여러 정치인들도 있을 겁니다. 예, 이러한 어떤 그 내부적 그 논리를 잘 다듬어서 그러한 어떤 차기 도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좀 전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과거 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 우리 동을 뭐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막 이렇게 강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복지동 뭐 이런 차원이 중요하지 않았었나 하는데 그런 게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도의회나 어떤 정책적을 하고 있는 그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 같은 이런 부서들하고도 사실 서로가 서로가 의견 교환을 해서 잘 소통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4.3 투표법 아까 오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아직 통과도 안 됐습니다만은 22명인가 에다가 플러스 또 거기다가 또 알파로 지금 여러 인력들을 지금 충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통과된 부분 그런 부분들 좀 내용을 주시면은 제가 또 별도로 우리 조직부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또 좀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의사 전달들을 해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오영환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좀 자료 충만들 해서 부서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많고 그럴 텐데 또 서로 소통들 하면서 풀어나가고 이상으로
우리 그 복지사무 업무량 분석 및 적정 인력 방향 모색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